수능 실전 문제에서 몇 개 한번 풀어줄게. 일단 145쪽 가봐, 얘들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거냐면 항상성의 이상이 원인이라는 거고 호르몬의 분비가 결과라는 얘기인데 04번에 봐봐. 145쪽에 04번. 가로축이 포도당의 농도 상대값인데 오른쪽으로 와서 지네. 그러면 같이 커지는 니은은 결과잖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이려고. 니은은 인슐린이 되는 거고 기억은 누구다? 글루카곤이 되는 거다. 그때 이 둘은 표적기관이 간이죠. 그리고 니은 인슐린은 배임이에요. 베타세포. 뇌분비샘 베타세포. 그 다음에 디귿.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C1, C2 중에 어디가 높아야 돼요? C1이 높아야 되겠죠. 왜? 농도가 옅을 때 얘는 많이 분비돼야 되니까. 맞아요? 다음 06번 가보세요.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죠. 자, 145쪽에 06번이야.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 비를 이랬어. 그리고 오른쪽에 나에는 각각 혈전과 오줌에 대한 삼투압의 상대값을 써놨어. 이거를 순서도를 잘 작성해봐. 원인이 뭐냐? 이게 어디야? 우리 몸 안에야, 몸 안에. 삼투압의 이상이 생기면 뭐가 분비된다고? 얘가 분비돼. 알았어? 이렇게 되면 결과 두 군데로 생각해야 된다. 오줌 삼투압과 혈압이 그 뒤에 따라와. 무조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오른쪽에서 물을 섭취했대. 그러면 삼투압은 어떻게 되냐? 떨어지지. 물을 섭취하면. 그지? 그럼 얘 분비량은 줄지 나올 필요가 없잖아.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잖아. 물을 재흡수 안 했으니 오줌 양은 어떻게 될까? 많아지면서 삼투압은 떨어지죠. 이해 갔어요? 그리고 물을 빨아들이지 않았으니 혈압은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자, 지금 거기 나의 그림을 보시잖아요. 물을 섭취했더니 혈장의 삼투압이 떨어진 겁니다. 맞죠? 그랬더니 ADH 분비량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줌의 삼투압도 엄청 떨어졌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ADH는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재흡수하는 애예요. 흡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줌량은 다량이 되고 묽은 오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간와는 오줌량이 많이 나가요. 묽은 오줌. 자, 그런데 점점 가다가 이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부터 얘기해요? 혈장 삼투압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럼 ADH 분비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물을 많이 빨아들이죠. 그럼 오줌량은 적어지죠. 물이 줄면 요소의 농도가 진해져서 삼투압에,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고로 혈압도 상승해요. 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이해 갔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ADH 농도가 증가하니까 같이 커진다? 여러분, ADH 농도가 떨어지니까 같이 다 줄었죠? 그럼 같이 커지려면 분자는 뭐다? 오줌 삼투압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ADH 분비량이 줄어들 때 줄어들고 커질 때 같이 커지는 건 오줌 삼투압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ADH 분비량이 많아지잖아? 그럼 혈중 삼투압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 물을 빨아들여서. 분모가 혈장 삼투압이고요. 기억이 오줌 삼투압이 되는 겁니다. 니은 ADH 분비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죠. 그죠? 하부에 하, 히읗, 후엽. 그죠? 뇌하수체 후엽. 시상 하부에 전역과 후엽이 있잖아요. 후엽.
그 다음 혈중 ADH 농도분의 오줌 생성량, 이거 잘 봐라. 혈중 ADH 농도가 떨어지면 오줌 생성량 많아지지. 그잖아. 그러면 구간 2하고 구간 1 중에 오줌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 완이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로 2에서가 완보다는 오줌량이 적지. 완은 묽은 오줌 다량이잖아. 2는 진한 오줌 소량이고. 그러므로 완이 더 큽니다. 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요것만 조심하세요. 삼투압 제일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자, 페이지 148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문제 2문제 정도 출제되겠다라고 보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잖아? 하나 나와요, 여기. 시험 문제. 수능에서도 1개 나올까 말까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도 거의 60, 70%는 출제가 된다. 자, 우리가 방어작용을 배우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질병과 병원체입니다.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2가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는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을 배운다 하지만 이 병원체가 유입이에요, 유입. 외부에서 유입된 애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해요? 전염되는 애들이죠. 그죠? 우리가 전염되는 애들을 말하거든. 그래서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잘 맞추기 쉬운 게 바로 질병의 구분이죠. 이거 제일 잘 풀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없죠. 유전적이라거나 물질 대사, 자기 스스로가 망치에서 오는 그런 질병들은 뭐라고? 비전염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뇨나 혈우병이나 고혈압, 당뇨는 유전적인 것도 있죠. 제1형 당뇨라고. 근데 대부분은 2형 당뇨예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식습관이 변했거나. 그 다음 혈우병은 무조건 유전병이고요. 부모한테 오는 거죠.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병이에요. 알겠죠? 남자만 걸려요. 여자는 치사유전자라 걸리면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다음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관리 실패해서. 그 다음에 비만, 암. 여러분 그 고혈압이요, 굉장히 보편적인 것은 동맥경화도 고혈압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혈관이 막히는 거죠. 찌꺼기들이 막히는 건데 그것이 심장에서,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라고 불러요. 심근경색. 피가 안 통하니까 붓는 거죠. 그러니까 쥐나는 거예요. 쥐. 여러분 다리 쥐 나봤어요? 그거요. 심장이 쥐가 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쥐 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풀어주잖아요. 그것이 그 해주는 거예요. 동방결절이라는 박동원을 재생시켜주는 그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게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그게 뇌졸중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암 같은 경우도 전염이 되지는 않죠. 알겠죠? 암은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유전력이 좀 크고요. 자, 감염성 질병,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감염성. 얘는 병원체가 있잖아요. 병원체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 오늘 싹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비감염성은 병원체가 없거든요.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병원체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자, 무작위로서 첫 번째 세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균은 생물이에요, 생물. 일단 생물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생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단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대부분 뭐 원핵 생물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세포는 한 개죠. 원핵 생물이라 해가지고 얘들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잘 나와요.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핵은요, 핵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이라 하면 일단 그 유전 물질을 뭐가 둘러싸줘야 되죠? 핵막이 둘러싸줘야 되죠. 그걸 핵이라 부르거든요. 핵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전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 바깥에 이렇게 벽이 있거든요. 이 벽을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꼬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벽, 빨간색 벽이 생물의 세포벽과 달라요. 얘 세포벽은 성분이 펩티도 글리칸이에요. 그래서 가끔 언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DNA, RNA가 들어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얘를 넓게 피면 둥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동그란 원이에요. 그게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알았죠? 이게 DNA나 뭐로? RNA로. 그래서 요 노란색 성분을 우리는 핵산이라 부릅니다. 핵산. 알겠죠? 그리고 얘들은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데 요렇게 생긴 소기관을 갖고 있어요. 길쭉길쭉한 거, 여러분. 길쭉길쭉한 거.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뭡니까? 라이보솜이라는 거예요. 라이보솜. 리보솜이요. 리보솜. 원래 여러분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대두, 소두로 이루어졌거든. 대단위체, 소단위체. 근데 얘들은 길쭉한 핫도그 모양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웃기는 게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알죠? 진핵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체 DNA가 있고요. 원형에.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같은 자체 리보솜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에 잡혀 들어온 거죠. 세포 내 융합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핵생물은 누구보다 작다? 진핵생물보다 작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핵생물은 진핵생물보다 작다. 알겠죠? 자, 얘들은 여러분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물의 뜻이 뭐야?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뭐가 있어서? 효소가 있어서. 근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방어체가 되게 약해요. 누구의 먹잇감으로 많이 전락돼? 바이러스요. 치고 들어와서 이 안에 증식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세균들은 우리 몸에 좋아요. 대부분은. 알겠어요? 근데 극히 일부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원체를 하고, 더군다나 얘들은 분열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을 하거든, 얘들도. 근데 그게 생식이야. 알겠어? 얘들은 뭘로도 생물이니까 물질 대사 가능. 뭐가 있다는 얘기야? 효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열법. 분열법. 이게 생식이야. 무성생식이라고 하거든요. 성이 필요 없는 거죠.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인 거죠, 얘들은. 알겠죠? 그리고 증식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자, 그리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모양에 따라서 간균이니 구형인 구균이니 막 말려있는 나선균이니 이런 거 나뉘는데 나오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감염 방법. 사실 이 감염 방법은 여러분 외분비 기관에 해당되는 입이나 소화기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감염이 돼요. 이게 외부 음식물로 혹은 호흡기 이런 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여러분 식중독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보면 음식물에서 들어오거나 우리 먹이 섭취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그래서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숨을 쉬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 우리가 감염될 우려도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식이 되면 정상세포를 파괴해요, 애가. 그럼 그 세포는 쓸모가 없어지고요. 우리 몸은 걔를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림프구들이 와서 공격해서 없애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병 외우셔야죠. 질병의 예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출제됐던 애들이 누구냐? 결핵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핵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결핵. 그 다음에 얘들은 탄저병이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알죠. 콜레라 많이 나. 다 전염병이죠, 여러분. 산업혁명 직후에 번식했던 거예요. 콜레라 같은 건 막 쥐가 옮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 다음에 세균성 이런 말 잔뜩 들어있고, 여러분 거기에 위궤양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균인데, 그죠? 헬리코박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 윌, 그죠? 마시는 거. 헬리코박터 균이 여기에 해당돼요. 위궤양.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치료는 여러분 얘로 치료하거든. 여기 푸른 곰팡이죠. 푸른 곰팡이는 이 펩티도 글리칸을 분해해 버려요. 얘를 생성되는 걸 방해한다고, 푸른 곰팡이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세균 억제제를 이걸 플레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항생제는 현재 6개 정도가 있는데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두 번째, 바이러스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뭐 감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콜레라래, 코로나. 니네 코로나가 몇 학년 때 있었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입학? 5학년 때? 그럼 1학년 때는 벗고 들어왔어? 아니, 초등학교 입학 시에 마스크 벗고 들어왔어? 그러다가 쓰게 된 거야? 그랬구나. 중학교 편하게 다녔네? 중학교 친구들은 얼굴도 잘 모르겠네, 마스크 써갖고. 그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데 그 코로나 학번 애들이 애들 볼 때 이러고 본대, 이러고. 얼굴 가리고. 못 알아봐가지고.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지금 이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제일 피해를 받지. 고3 때, 고2, 그때 바로 코로나가 막 창궐해가지고. 다 없어졌잖아, 그거. 학적부에 올라갈 것들. 뭐, 글짓기, 뭐 이런 거 다 없었잖아, 행사가. 아무것도 없어. 통통 비었어. 수시에 써야 되는데. 걔들이 더 웃기는 건 대학을 못 가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재수해야 되는데 또 통통 비고 재수도 못 해. 걔들이 제일 피해. 그리고 걔들이 대학교 갔는데 1, 2학년 때 수업을 하나도 안 해. 다 이걸로만. 심지어 전문대 간 애들은 대학교 가지도 않고 졸업한 애들도 많아. 2년간
그러다가 그냥 졸업하고 수업료는 다 내고 OT도 한 번 안 갔다가 자기 과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졸업하고. 자, 이게 바이러스인데 일단 바이러스는 니네들 크기 비교하는 게 되게 많거든. 작다는 그 세균보다 또 작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크기 갖고 비교하지 마.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을 수 있는데 무조건 얘보다 작아. 오른쪽에 그림 보이지? 바이러스 그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게 메르스라고 알아? 니네 옛날? 사스라고 알아? 사스, 메르스 얘들이 다 얘야. 그럼 뭐만 바뀌느냐? 약간 특징만 바뀌는 거야. 알겠어? 니네 DNA가 이중가닥이야? RNA가 이중가닥이야? 그치? DNA는 복제를 하더라도 돌연변이가 적어.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RNA는 즉각 돌연변이가 생겨. 3개월마다 한 번 생긴다고. 그래서 좀 발전된, 의료가 발전된, 북유럽, 그쪽 나라들은 아예 백신을 안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게 했어. 그래서 천연 면역. 그냥 냅뒀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았거든. 백신을 못 만들어. 백신 만드는데 4, 5개월 걸린대. 그럼 이미 돌연변이가 다 판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 그들은 일상생활을 했대. 감기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노인분들이나 백혈병 걸렸거나 암 걸려서 죽는 분들 있잖아요. 마지막은 거의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균이 감염하면 좀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세균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세포 구조를 갖지 않았지만 핵산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 겉껍데기, 단백질 껍데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핵산과 단백질 껍데기. 핵산은 DNA도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있을 수 있다? RNA.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예요. 알았습니까? 변종이 빨리 생길 수 있다는 게 있대요. 그리고 얘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생물에게 활물 기생할 수밖에 없다. 왜? 자신의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생물의 효소를 써야 돼요. 자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결국 무생물이다. 무생물체 특징입니다. 얘들은요, 진짜 다양한 경로에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다못해 혈액으로도 넘어와요. 수혈할 때도 넘어옵니다. 알겠어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어온대요. 그리고 엄마 혈액의 에이즈는 바이러스가 통과를 할 수 있다네.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에이즈 걸리면 아기도 걸려요. 그 정도로 아주 심한. 거기 질병의 예만 봅시다. 대표적인 게 감기죠, 감기. 그 다음에 독감이죠, 독감. 얘는 따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야. 독감은 인플루엔자.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홍역이 있고요. 그리고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것도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AIDS, 에이즈. 얘들이 있습니다. 그 메르스, 사스, 그 간염. 여러분 간염하고
천연두 이런 것도 꼭 외워두세요. 바이러스는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써 있는 메르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 다 바이러스입니다. 알겠죠? 전염병으로 한때 이름을 떠쳤던 용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바이러스 형님들이야. 알겠지? 자, 치료는 얘는 절대 항생제 쓰면 안 돼요. 얘는 항바이러스제를 쓴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자. 요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원생생물. 여기서부터는 질병의 예를 몇 개 없죠? 자, 원생생물은 진화되네요. 그래서 단세포인데 진핵생물이에요. 당연히 원핵 생물보다는 크죠. 알겠어요? 유굴레나 뭐 이런, 아메바 이런 애들이거든요. 자, 얘들은 기생도 가능하고 독립적인 것도 가능해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기생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 대부분 이제 매개 생물이 있어요, 얘들은. 매개 생물체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모기가 있고요, 파리가 있고, 그 쥐 이런 애들도 여기에 해당되죠. 전염병의 최첨단을 걷는 애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라리아,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 이런데 페스트균이야. 페스트 이런 거 다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말라리아 정도. 말라리아, 수면병, 파리 같은 게 전화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메바가 여러분 진핵생물이에요. 진핵생물. 알았어요? 이질. 자, 그 다음에 곰팡이. 얘 주의해서 보세요. 내신에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니들이. 곰팡이가 보면 균류라고 합니다. 균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균류가 균계. 이게 좀 다른 게 여러분. 그 조류 중에서 해조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조류가 누굽니까? 김이나 미역 같은 애들인데 걔들은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걔는. 그래서 미역은 고깃국물이야. 다시 말하면 이 뭐 야채국 아닙니다, 걔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균계에 속했다. 이 균, 다시 말해서 보통의 우리가 그 뭐 하는 거 번식하는 거 있잖아. 이게 포자 형태로 번식된 애들 있잖아. 균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균계. 그래서 다세포다. 균계에 세포가 많은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곰팡이 같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하고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써주세요. 포자로 번식한다. 버섯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런 애들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호흡기로요. 들어오거나 소화기관으로 들어올 때 음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을 때 곰팡이 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염도 잘 되고 가장 얘가 얘 정도 알면 돼요. 무좀. 불치병이라고 하는 무좀. 알겠습니까? 무좀 정도가 있다. 그리고 뭐 그 수포가 생기는 거, 염증 생기고 막 이런 게 이제 칸디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칸디다증. 그게 수포 생기고 막 이러는 거죠. 염증 생기고 고름 생기고. 옛날 그 후진국들이 그 환경 별로 안 좋은 데서 생기는 병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는 항진균제를 해가지고
알약 같은 게 있어요. 항진균제로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변형 프라이온은 좀 생물이다, 미생물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얘들은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있거든요. 걔가 변형된 프라이온을 만나면 개화돼요. 그냥. 그러니까 손을 닿는 대로 싹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접촉 시.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은 여기 있는 병원체 중에서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작다? 바이러스보다도 작습니다. 얘는. 알겠어요? 바이러스보다 작다. 써줘야겠다. 그리고 뭐로만 이루어졌다? 그냥 단백질 결정체예요. 단백질. 꼭 저기예요. 마치 뭐 DNA 가닥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뇌를 구성하는 것들로 되게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경 조직에 얘들이 변형 프라이온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생명체가 먹잖아? 섭취를 할 경우 감염돼요. 그래서 한참 여러분 광우병 있죠? 광우병. 그 너희들 아주 어렸을 때 촛불 집회 기억나요? 며칠 있으면 또 할 거야. 그때 광우병이 그게 이제 몇 년산 이상의 소들이 걸리는 병이다 해가지고 그게 변형 프라이온이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촉 시, 섭취 시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상 프라이온이 있는데 변형 프라이온 자체가 들어왔을 경우, 접촉됐을 경우 걔가 변질돼요. 걔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들 자체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뇌세포, 신경세포가 장악돼요. 그러면 비틀비틀 걸 거예요. 광우병 소들 보면 비틀비틀 되잖아요. 그거예요. 신경세포 파괴된 거죠. 중추신경부터 시작해서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질병의 애가 인간, 이걸 최초로 걸린 사람들 이름 길죠? 크로이츠벨트 혹은 야코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광우병, 질병 예로 광우병 정도만. 그러니까 미친 소예요, 미친 소. 광우가. 알겠어요? 얘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그런 거, 크로이츠펠트니 야코프니 이건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면 꼭 적어 놓으세요. 생명은 상식의 싸움이야. 무조건 이쪽은. 알겠지? 그 다음에 질병 감염 경로나 예방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십시오. 섭취를 통해서 혹은 공기를 통해서 혹은 어떤 매개 생물체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은 항상 손을 씻자. 접촉을 피하자.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넘기시고요. 됐고. 151쪽에 자료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 되게 많이 보죠. 제가도 여러분들 진단평가 쪽지 시험 볼 때 이런 거 자꾸 줬잖아. 힌트는 그거예요. 특징 옆에다가 해당되는 질병들을 나열하세요. 특징 옆에다가. 먼저 유전물질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바이러스조차도 유전물질을 가져요. 그러기에 독감, 홍역, 걔들 바이러스잖아. 소아마비 이런 애들. 그죠? 거기에 유전물질 B가 갔는데 변형 프라이온이 아닌 이상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전물질을 갖는다 A, B, C 적어놓고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B만 빼면 돼요. A, C로만. A는 원생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핵 탄저병은 세균이고요. 원핵생물. 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 세포 구조가 바로 독립적 물질 대사예요. 똑같습니다. AC. 그래서 AC의 병원체를 옳게 연결하세요. A는 원생생물,
B는 바이러스, C는 세균으로. 자, 나의 특징을 모두 갖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AC 중에 AC죠, 당연히.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A씨의 질병은 모두 감염성이 맞습니다. 병원체가 있는. 그 다음 말라리아는 모기요. 말라리아 걸리면 열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일주일 안에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배웠죠? 적응해서 배웠잖아. 이 말라리아가 어느 대륙에 많아? 아프리카지? 근데 아프리카 중앙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은데 부족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대. 그 부족들의 특징이 뭐야? 다 남모양 적혈구 균열증에 걸려 있어. 그게 걸리면 이 말라리아에게 내성이 있대. 자, 말라리아 병원체는요 원생 생물이라고 모기가 옮겨주지만, 알겠니? 다음, 독감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잖아요, 걔는. AC 병원체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핵을 갖고 있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구도 탈락이야. 세균도 탈락입니다. 아셨어요? 걔는 핵이 없거든. 핵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알겠지? 진핵세포부터 핵막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B의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항생제 치료가 뭐야? 세균이잖아. 그러면 B는 뭐예요? 항바이러스제죠. 그죠? 다음, 결핵의 치료에는 항바이러스, 이게 이제 항생제라고. 결핵은 세균이니까, 결핵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라겠지? 인플루엔자, HIV라 그래. 알겠어? HIV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중에 좀 덩치가 커. 알았어요? 얘가 T세포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T세포만 죽여요. 근데 그 T림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완전히 병신 만드는 사람을.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세균 바이러스 비교 됐습니다. 뭐 숙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여기는 문제가 좀 길어. 그래서 문제를 몇 문제, 한 5-6문제를 꾸준히 풀어봐야 된다. 긴 문제를. 대부분이 항원항체 쪽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근데 내신에선 실질적으로도 비특이적인 반응에 대한 특징도 알아둬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잘 쳐다봐봐. 그러면 얘들의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 유형은 거의 뻔하니까. 일단 156쪽에 우리 몸의 방어자국. 누구로부터? 병원체로부터. 처음에 방어작용의 구분이라는 거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게 로드맵이야, 이 장애. 그러니까 방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커다랗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식균과 면역으로. 그러니까 식균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싹 쓰는 거야, 그냥. 여기서 식균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체내에서 병원균을 죽이는 작용을 식균이라고, 몸 밖에서 죽이는 건 살균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액에서 위액만 분비되는 게, 위액 속에 염산도 들어있잖아. 염산의 역할이 뭐였어? 물론 펩시도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pH 2.5를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살균이야. 그러면 우리 위내는 체외란 얘기야. 살균이니까. 근데 식균은 누가 하냐고? 대식세포가 하거든. 되게 많은 세포들이야.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백혈구야, 니들. 백혈구는 혈구 중에서 유일하게 핵이 있죠. 그 너희들 나중에 어떤 책자 같은 거 뒤져보면 김자액이라고 있거든. 그거에 유일하게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애야.
핵을 염색하느냐, 김자에게. 근데 백혈구 자체가 위족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작은 틈새 그런 데를 잘 빠져나갈 수 있어. 쓱 빠져나가. 아메바 같은 위족 운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대식세포가 하는 작용이 식균이고, 이거는 병원체 구분 없이 하는 행동이야. 되게 중요한 말이야. 병원체 구분 없이. 그럼 면역은 뭐냐? 면역은 특이적이라고 그래. 우리 식균을 뭐라고 그런다? 구분 없다는 말이 뭐야? 비특이적이란 얘기야. 비특이적이란 말이고, 면역은 특이적이란 말이거든. 그 첫 부분에 도입되는 얘기가 이거야. 그래서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있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 장에서 얘하고 얘를 배울 거고,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 식균을 하는 이 과정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매개체로 배울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야. 거기 있는 내용들, 방어작용과 방어작용의 종류는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어의 정의가 뭐냐? 꼭 병원체를 죽이는 것만이 방어가 아니라 못 들게 막는 것도 방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지금부터 보겠다. 얘들은 병원체 구분 없이 막는 거야. 자, 거기 피부에 보면 뭐 각질층이라 해가지고 세포는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 발 뒤꿈치 같은 데 있는 거 있지? 그치? 그 굳은 살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병원체의 어떤 접근을 막아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도 우리 몸에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은 알고 있어. 다시 말해서 힘을 줄 부분과 막을 부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물질 등이 날라오거나 위협을 하면 회피 반사라는 걸 하지. 그때 우리 몸의 가장 강한 부분을 앞세우고 약한 부분을 뒤로 빼는 거야. 우리 몸이 그 특성이 그래. 거기 보시면 피부라고 돼 있잖아. 실제로 피부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이거 왜 분비샘이잖아. 뭐뭐 나와요, 피부에서? 땀, 침, 눈물, 이런 거 나오잖아. 땀구멍에서 나오는 땀, 그 다음에 치맥이라고 하지, 소화액인데, 그 다음 눈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안에는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어. 그래서 라이소자임 잘 나와, 시험에. 이 라이소자임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아까 세균,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그랬지? 세포표. 걔를 녹여, 쟤가.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벽을 파괴한다. 고로 세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1차 저지하는 것이 얘야. 알겠죠? 특히 얼굴 같은 거 있잖아. 얼굴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뭔 종이라고 하냐 그거. 이렇게 하는 거. 피지? 기름종이냐 그게? 설마 이름이 기름종이겠어? 유전종이? 뭐라고 해 이걸? 기름종이라고 하니? 화장품 쪽에서 쓰는 말이 없나? 코디들이 쓰는 말? 없어요? 그게 피지잖아. 이런 데 있는 거,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균들이 들어오잖아. 그럼 걔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성도의 환경이 있어. 근데 pH를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산성도를 키워서 걔들이 증식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구멍구멍마다 우리한테는 보초들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 아주 탁월한 애가 누구라고? 라이소자임. 얘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애야. 아예.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타격을 주는 애고, 그 피지 같은 경우는 개들이 살 수 없게 뭐 음식물 이런 걸 다 뺏는다든가, 막 옆에서 막 노래를 시끄럽게 불러서 애를 이런 거야. 주변 환경을 걔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실제로 이들 뭐 세균 증식, 산성물질 분비 이런 말이 뭐냐면, 어차피 세균도 생물 아니냐? 그럼 누가 있어? 효소가 있을 거 아니야? 효소는 적정 온도, 적정 pH가 있어. 우리 몸의 온도하고 세균의 활성 온도, 증식 온도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우리 몸에서 증식한다는 건. 그럼 뭐를 작살내겠어? 효소 활동을 억제하려면 pH야. 알겠어? 그걸 낮추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위가 음식물을 통해서 아까 되게 많이 들었지. 곰팡이도 들어왔고,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일단 염산으로 pH를 낮춰서 얘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려줘. 알겠어요? 그게 환경을 억제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피지가 그런 역할이야. 그 다음에 점막이라는 거 있어. 점막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너희 점막은 어디가 제일 기억나냐? 코, 눈 이런 데 있지. 이런 데는 항상 습기가 차 있거든. 너희들 댕댕이 아픈지 안 아픈지 뭐 보라고 그래? 코가 말라 있으면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게 이제 점막이 마른 거거든. 그러면 일단 얘가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그래. 노출이 안 돼서도 노출될 위기인 거야, 그게.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을 수 있는 앞에 방어체, 보초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점막에도 뭐가 존재한다고? 라이소자임이 존재해. 그래서 1차적으로 세균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기관지 안쪽 같은 데 보면은 기관모가 있거든, 선모. 얘들이 점액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가래는 나와요. 가래는 나오는데 그게 시커멓다. 그럼 병원균을 잡아낸 거야, 걔가. 그걸 밖으로 던져내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끈끈한 점액 같은 것들이 우리 뭐를 먼지 아니면 병원균 이런 것들을 뭉쳐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니네 보면 위에 안쪽 표면이 점막으로 덮여 있다 그러는데 이 점막이 뭐냐면 뮤신이라는 물질이야. 뮤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잖아. 그럼 여기 식도를 따라 들어올 때 벌써 뮤신이 싹 퍼져. 왜? 어차피 위벽도 단백질이야. 근데 펩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다 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막이 싹 감싸줘. 실드 역할을 해준다. 알았죠? 근데 거기서 역시 염산은 환경 조절을 해서 애를 다 죽여버리지만 라이소자임 같은 애들 나와서 또 타격을 주는 거야. 1, 2차로. 자, 그러면 거기에 식균작용이라는 거 있는데 실제로 이 식균작용이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비특이적 방어가 특이적 방어에 연계하는 거. 그거 잘 보라고. 이 식균작용 누가 한다고 그래? 대식세포가 하는데 대부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백혈구거든. 근데 백혈구가 얘를 슬쩍 끌어들이는 거야. 이렇게 병원균을 싹 위적 운동으로 안고 들어와. 그래서 얘를 가수분해 효소로 얘를 싹 녹여버려. 봐봐. 백혈구도 세포다. 그치? 핵이 있다. 그치? 그러면 우리 핵 속에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 세포 안으로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외포작용, 내포작용 이런 말 쓰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애를 이게 이제 세포막이잖아. 얘가 쓱 감싸. 끌고 들어와. 그래서 뭘 만들어? 여기 보이지 얘.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치? 얘를 누가 이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어. 얘를 쑥 안으로 갖고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갇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갇혀. 이렇게 갇혀. 그리고 퉁 하고 들어와, 안으로. 알았냐?
그리고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얘가 싹 분해돼 버려. 이게 리소좀이야. 그 소기관이. 리소좀을 니네가 배우진 않잖아. 리소좀이란 소기관이 가스 분해 효소를 잔뜩 갖고 있어. 그래서 보통 어떤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은 특정 소기관을 많이 가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야. 베타 세포나 알파 세포도 세포잖아. 근데 거긴 뭘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야 되잖아. 호르몬의 주성분이 뭔데?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리보솜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데리고 들어와서 가수분해서 얘를 죽일 거 아니야. 그치? 죽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각조각 잘려. 분해가 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분해돼가지고. 그러면 요 뒤에 요렇게 박혀있는 애가 있어요. 요렇게. 얘가 누구냐면 T림프구예요. T림프.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애는 아니고 이 유전 물질을 그 병원체에 유전 물질을 분석을 하는 애가 얘야. 그래서 정보를 획득해, 여기서.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 병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몽타주를 그리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얘를 똘레똘레 데리고 가. 그 몽타주를 들고 가서 얘들한테 꼽아라. 그 다음부터 특이적 면역이 진행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식세포가 식균 작용을 하는 동안 그냥 식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받아 인지를 해서 어디로 가? 이쪽 특이적 면역을 하는 림프로 가는데 얘가 체액성 면역이 B림프라는 애고 얘가 독성 T림프라는 애야. 얘들한테 각각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럼 얘들이 준비를 해. 자,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특이적 방어를 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은 정보를 누군가 보조 T가 B나 독성 T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제식세포의 일이다. 자, 비특이적 방어를 하다 보면 얘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겠지. 물론 얘들도 죽어. 싸워서 지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훨씬 힘이 센 거지. 제압을 한다. 엄청난 싸움이 진행이 되면 얘들이 병사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지? 얘들도 혈관벽을 나와야 되는데 그럼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염증 반응이 그 얘기야. 제식세포를 잔이 시간당 많이 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뭉치니까 부풀어 올라. 그리고 그들이 그 세균 식균 작용을 하는 동안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거든. 부어오르고 뜨겁고 그쪽이. 그러다 결국은 그들의 사체들이 쌓이면 고름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염증 반응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몸속으로 있잖아. 상처를 주고 침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한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뭐 소관으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기관지로 들어왔다든지 이게 땅구멍으로 못 들어오죠. 피지들이 막고 라이소자임이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탁 났을 때 피부 조직이 파괴됐을 때 노출되잖아. 그때 우리 몸은 염증 작용을 해. 알았어? 그래서 비만세포가 밖으로 딱 나온 다음에 얘가 히스타민을 뿌려가지고 혈관에 부풀려. 혈관을 막 이완시켜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백혈구들이 막 모인단 말이야. 걔들이랑 싸우려고. 식균. 막 계속 식균하고 오물오물 먹고 있는데 옆에 또 있으면 또 다른 놈이 또 와서 먹어야 되잖아. 먹다가 그거 또 먹을 순 없잖아. 짱도 아니고.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소화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백혈구들이 막 모이게 돼. 그러다 보면 어쨌든 물질 대사가 활발할 거 아니야. 열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뚱뚱 붓는 거야.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뭐 명인 반응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걸. 알겠어요?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상태. 그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다가 나중에 가려워지면은 이게 새살이 돋아나는 거잖아. 마제카설. 그치?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가려워지면 이제 새살이 돋아나고 이런 형식으로 몸이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거야. 세포의 숫자를 늘리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손상된 부위에서 누가 활동을 하느냐. 비만 세포가 뭐를 뿌려댄다? 히스타민을 방출한다. 그러면 그 히스타민이 무슨 역할을 하냐?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혈류량을 증대시키는 거야. 빨갛게 보여. 더울 때 그러잖아, 더울 때 니네. 그치? 그게 거기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더울 때도 여러분, 혈관벽이 확장되면요, 백혈구들도 괜히 나왔다 들어가고 그래요, 걔들이. 알겠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여러분, 감기는 어디서 걸리냐? 니네 해외여행 가봤잖아. 여기서 감기 걸려갖고 해외여행 간 적 있어, 혹시? 그러면, 낫지는 않아도 얘가 더 이상 악화는 안 돼. 안 아파. 뜨거운 데 가면. 알겠어? 왜? 혈관이 확장되니까 백혈구 애들이 막 뿜뿜 해갖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오면 또 아파 걸고 여기 집에 귀국하면. 그런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왜 자꾸 온천욕을 즐기냐면 그런 거야. 방어작용을 활발하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 지들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에 잔병 치레가 없는 게 그런 이유라고도 자기들이 얘기해. 그게 담당하는 게 몸에 누구라고?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야. 그걸 히스타민 작용이라 부르고. 알겠어? 그러니까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올라오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식균 작용하는 백혈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가상적으로 침투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꽃가루 같은 게 오잖아? 그러면 이게 세균이라고 착각하면 비만세포가 와서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세균은 없는데 가려운 거야. 알겠어? 이게 알러지야, 알러지. 알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꽃가루로 인식하거든.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얘를 병원체로 인식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게 꽃가루 알러지라고 한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봤어. 백혈구가 보조 T에게 정보를 주잖아. 사실 보조 T가 붙어서 정보를 분석하는 거거든. 걔가 가서 쟤한테 준다며. 이제 쟤들의 활동이야, 지금부터. 자, 거기에 림프구에 대한 얘기가 있어. 림프구를 잘 봐봐. 비림프구는 어떤 놈이래? 골수에서 뭐 한다고? 생성이 돼. 맞아. 얘도 골수에서 생성돼. T림프구도 골수. 누구도 B림프구도 골수야. 그래서 어디서 성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성숙은 골수에서 성숙해. 그러니까 얘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골수가 본스 멜로우야. 본스 멜로우. 마시멜로우처럼. 알았어? 그래서 비림프구야. 본스 멜로우라. 그럼 얘는 어디서 성숙하나 봤더니 가슴샘에서. 여기서 성숙을 하더래. 니네 티본 스테이크 알아? 먹어봤어? 오, 집이 좀 사는데? 그 티본이 가슴 쪽이야, 가슴 쪽. 가슴샘이라는 게. 그래서 티림프구야. 티머스라는 말을 써. 알겠어요? 여기서 성숙했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한테 보조티가 딱 주는 순간 얘들도 활동을 할 거 아니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야. B림프구에다 보조티가 딱 정보를 주는 순간 이 B림프구는
분할을 하게 돼. 이건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 생식세포 분열해서 그 제1정모세포가요, 정세포로 변한 다음에 얘가 그 부정소 쪽으로 가서 분화 활동을 하거든. 그러면 꼬리가 생겨요. 꼬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분화라고 해요. 분화가 되면 두 개로 나뉩니다. 얘가. 좀 느려요, 이게. 형질세포와 일부는 형질세포로, 일부는 기억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돼요. 물론 기억세포는 보조티에서 받은 병원체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특정 병원체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알겠어요? 근데 얘는 한 종류 병원체밖에 못 가져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병원체인데 특정 병원체예요. 특정. 한 종류. 알겠어? 몽타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형질세포는 어떤 애냐? 얘는 바로 여기서 단백질을 통해, 여러분 그 단백질 누가 만들어? 리보솜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리보솜이 또 엄청 많아. 다른 누구보다, 다른 세포들보다 리보솜이 엄청 많아. 막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야. 특정 단백질만. 그게 누구라고? 항체야, 항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리보솜이 많이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그게 보통 어디를 지나서 골지체를 지나서 골지체에서 얘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 주거든. 그게 항체가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막과 연결된 소포체에서 보통 리보솜들이 막 단백질을 만들어서 소포체에 넘겨요. 소포체가 대충 얘를 끓여서 골지체로 넘기면 골지체가 거기서 물류창고야, 물류창고. 응? 이거 항체인데? 그럼 항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형질세포의 특징이야. 얘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애가 아니야.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됐을 경우 활성화되는 애야. 나중에 병원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얘도. 알겠어요? 그래서 항체를 만든다면 이 항체는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체야. 그걸 항원이라고 하거든. 항체가 만들어지고 얘가 결국 무슨 반응을 한다? 항원, 항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체액성 면역이. 알겠어? 그럼 독성 T는 뭐냐? 얘도 마찬가지야. 보조 T가 정보를 주잖아? 그럼 얘는, 병든 세포. 병든 세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세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혹은 상처받은 거. 알겠어요? 병든 세포나 항원을, 여기 항원은 보통 HIV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인데 덩치가 큰 애들. 직접 공격하는 거야. 직접 공격. 직접 가서 공격해버려. 이게 독성 T의 역할이야. 근데 얘가 너무 흥분하면, 너희들 보면 조직 이식 같은 거 하잖아. 뭐, 신장이 잘못됐으니까 누구 걸 한 명이 그지? 그래서 그걸 이식을 받았으면 조직 거부가 나타났다 뭐 해가지고 막 드라마에 보면 항상 소재로 나오잖아. 심장 이식했는데 조직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그거 얘야 다 독성 T. 얘가 우리 조직으로 안 보는 거야, 걔를. 공격한다고. 요즘에 기술이 좀 발달해서 독성 T를 얘를 맞가게 만들어야 돼. 살짝 약품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내 세포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데, 간혹 여러분들 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걸? 고등어 먹으면 이렇게 알러지 생기고 이런 애들이 있어. 특정 고기,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알러지 생기는 건 독성 T가 걔를 병원체 항원으로 인식해서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성 T가 그런 애다. 자,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얘기를 했는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집에 가요?
채비를 세팅하겠지? 채비 세팅.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알겠어요? 체액성 면역은 누구? B림프구. 세포성 면역은 누구? T림프구.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 외부에 있는 항원이 이런 애란 말이야, 이런 애. 자, 봐. 항원 A. 그 다음에 못되게 생겼죠? 항원 B.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우리 어디서? B 림프구의 형질 세포에서 알았니? 요렇게 생긴 애가 누구야? 항체인 거야, 항체. 여기에다가 잘 봐. 얘를 장착할 것이냐, 얘를 장착할 것이냐지. 노란색을 장착하면 라제이 대가리를 딱 찍어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지? 저 빨간색을 장착하면 저 B라는 항원을 잡을 수 있잖아.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그래서 얘 모양 있지? 항원의 그 모양을 기억하는 애들이야. 그게 기억세포 역할이고, 이런 걸 1차 면역이라고 그래. 지금 이 상태가. 그러면 똑같은 항원이 재차 침입을 하잖아? 그럼 기억세포에서 바로 분화돼. 또 다른 기억과 형질로. 이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 항체 농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백신 같은 거 맞고, 음성반응, 양성반응 보잖아. 그지? 넌 안 맞아도 되네. 그건 기억세포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확인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58쪽 보세요. 거기에는 특이적 방어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소개해놨어요. 그죠? 소개해놨죠? 세포성 면역과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을 소개해놨는데, 세포성 면역은 그냥 병든 세포 직접 공격이에요. 무조건 얘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대신 독성 T 림프구도 특이적 반응이다. 면역에 해당된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 체액성 면역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죠. 하나의 항체를 만드는데 걔는 하나의 항원에게만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잘 볼 때 대식세포인 백혈구에서 누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지 잘 봅니다. 그게 보조티예요. 보조티가 B림프구와 T림프구의 정보를 주면 그들이 분할을 통해 형질과 기억으로 되는 게 체액성 면역이고, 직접 가서 공격하는 거죠. 걔가 딱 붙어 있으면 정보를 딱 인지하고 직접 가서 공격을 합니다. 거기다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들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가요. 앞에 있는 항원들이 어떤 세포랑 싸워서 세포가 죽잖아. 그러면 그 흔적을 보고 거기를 다 처리하는 거야.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쓰레기차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얘는. 그리고 직접 공격도 합니다. HIV하고는 다이다이를 뜨거든요. 다이다이래. 일단 맨투맨으로 싸우거든? 근데 HIV가 증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이 HIV는 독성 T하고만 싸우지 않고요. T 림프구만 죽여요. T 림프구는 근데 여러분 봤잖아. 보조 T와 독성 T로 얘가 분화돼서 성숙하잖아. 근데 T를 죽여버리면 누가 사라져? 보조 T가 사라진다니까? 그럼 무슨 활동이 제약을 받아? 면역 활동이 제한을 받는 거야. 면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타고나긴 타고났거든, 면역 활동을. 근데 후천적으로 HIV에 당해서, 에이즈죠. 걔한테 당해서 후천성 면역이 결핍됐다. 그럼 후천성 면역이 결핍된 사람은 무조건 죽느냐? 그건 아니야. 비특이적 반응은 있잖아. 그지? 그럼 적정하게 면역주사 맞고 돈만 있으면 산다는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높은 거야. 알겠어요? 자, 거기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 맨 밑에 그림 좀 봐봐. 1차 면역은 분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근데 2차 면역은 어떻다? 기억세포에 다이렉트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더라. 그래서 오른쪽 위에, 페이지 위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항체의 농도가 보일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항원 A가 침입했는데 즉각 항체가 나오지 않지. 잠복기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우리 몸 뭐를 할까 거기서? 비특이적 반응을 하는 거야 거기서. 비특이적 방어를 한다고. 보조 T가 열리라고 있다고. 알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B림프가 뭐를 한다?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양이 많진 않아. 하지만 기억세포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2차 침입 시에는 엄청난 생성 속도를 갖는다는 거야. 빵 튄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항원 A의 2차 침입 그 시기에 항원 B를 넣잖아? 그러면 항원 A 1차 면역을 똑같은 그림으로 해. 왜? B에 대해서는 기억세포가 없거든. 알았어요? 그런 거 조심해서 보시고. 자, 5번째. 백신의 원리가 뭐냐? 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백신은 A, B라는 항원을 소개시켜주는 소개팅 자리야. 대신 얘가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 지 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를 넣는가? 죽은 애나. 죽어도 얼굴은 있잖아. 죽은 애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죽으래. 그러니까 노인네 세균을 넣는 거야. 노인네 세균.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백혈구가, 여기 터. 거기선 보조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지? 힘 덜 들이고, 그래서 2차 면역을 준비 중인. 그게 백신의 원리야. 알았습니까? 그 백신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 너희들은 우유 모델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탄저균 백신을 만들 때. 알았어? 그때 그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면역 관련 질환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아까 내가 했잖아. 알레르기는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비만세포에 히스타민 작용이 병원체가 아닌 다른 이물질에 생기는 게 알러지야. 또 하나, 그 독성 T 림프 있지. 걔가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알러지에 해당된다. 알겠어요? 다음에 자기 면역 질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독성 T가 막 공격하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연고를 공격해 막. 걔가 특정 병든 세포로 인지해가지고 그게 류머티스 관절염이야. 그게. 알았어? 가서 그걸 공격해가지고 관절을 약화시키는 거. 면역결핍은 에이즈가 이거고 T림프로 몰살시키는 거야. 아예. 야, 아예 몰살이다. 없는 거야. 그냥 몸 안에. 알았어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림 보이냐? 맨 밑에 그림. 처음에 HIV가 쓱 올라가면서 보조 T림프도 확 커졌지. 근데 왜 줄어? T림프 자체를 다 죽이거든. HIV가. 알겠냐? 그래서 보조 T 자체가 없어지면 식균 작용을 하는 그 대식세포와 면역 작용을 하는 림프 간의 정보가 끊어져. 그러면서 무기는 잔뜩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당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런 거다. 페이지 161쪽 가봐. 거기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대한 특징이 보일 거다. 그지? 그림에 빨간색 그래프 보이지? 만약에 처음에 항체 A처럼 1차 면역의 그래프가 떴다가 2차 침입 시에 그 굉장히 큰 항체 농도가 나타나면 얘는 면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항체 B는 어때? 항체 A랑 똑같이 무슨 작용을 거쳤다가 잠복기를 거쳤다 나오잖아. 그럼 얘는 옛날에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면역작용이 없었던 거야. 1차 면역을 겪는 거니까. 알겠어요?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작용한다. 넘기시고, 자, 이제 162쪽을 정의합니다. 5분 정의할 테니까 잘 봐요. 더 이상도 안 해. 이거 한 방에 끝난다. 잘 봐라. 우리가 혈액형을 보잖아. 혈액형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으며, 이런 애들이 플러스형이 4개가 있고 마이너스형이 4개가 있어서 총 8종류다. 알았냐? 자, 여기에는
응집원이라는 게 있어. 자, 여기서 잘 들어. 응집이라는 건 혈액이 뭉치는 거다. 굳는 거랑 달라. 밖에, 그러니까 출혈이 되잖아, 밖으로. 그럼 딱딱하게 굳지. 그건 혈병. 응고라고 해. 피딱지. 알았어?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뭉치는 거야. 이거 죽자는 얘기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혈액이 응집되잖아. 그러면 혈관이 막히고 사람이 죽어. 그게 뭐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게. 알겠냐? 그 어른들이 쓰시는 말이 그거야. 기가 막히는 게 혈관이 막히는 거야. 자, 응집원은 너희들이 알겠지만 응집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지. 항원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올 때 쓰는 말이야?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쓰는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응집원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적혈구 표면에 있는 거야. 적혈구 표면에 그 모양이 다 달라. 항원처럼. 얘 응집원은 우리가 A라고 잡는다. 얘는 B, 얘는 A와 B를 모두 갖고 있고 얘는 없어요. 얘는 있고 얘는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이 들어오면 항체처럼 얘랑 응집원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응집소야. 그게 응집소입니다. 응집소는 어디에 있냐? 혈장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혈청이거든요. 혈청이 피브리노겐이 사라진 거. 그게 혈청인데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응집원 A는요. 알파라는 응집소랑 만나면 응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죽어. 그럼 다시 B라는 응집원과 베타가 만나도 어떻게 해요? 죽어. 누구 만나야 사냐고? A랑 베타나 혹은 B랑 알파가 붙어야 살아요. 다시 말하면 A형은 A라는 응집원이 있으니까, 그죠? 응집소는 뭘 갖고 있겠냐? 응집소는 베타를 갖고 있겠죠. 응집소는 얘 베타 가져야 돼요. 그래 살죠. 지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살아요. 그럼 얘는 누굴 갖고 있겠어요? 알파. 얘는 있으면 안 돼요. 알파 베타가. 얘는 둘 다 있어요. 둘 다. 그 얘는 없어요. 얘도 없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노출이 되면 2차 때는 생겨요. 2차 공혈식. 수혈 받는 거라고 하자. 생성이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느냐? 결론이 이거다. 피를 주는 자를 공혈자라고 한다. 피를 받는 사람이 수혈자다. 공혈자가 작용하는 건 응집원인 거야. 피를 받는 애가 작용하는 건 응집소인 거지.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려. 알았어? 그럼 우리가 혈액 검사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팔레트에 놓고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잘 봐. 표준 A 혈청 이렇게 써. 표준 B 혈청. 니들이 절대 안 틀리는 건 뭐지? 여기 둘 다 응집이 안 됐어. O형. 그잖아. 둘 다 응집되면 AB형. 맞지?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누구냐는 거야. 이러면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잘 봐. 철수의 피를 여기다 넣을 거야. 누가 공혈자냐? 철수가 공혈자인 거야, 얘가 공혈자라고. 그럼 얘들이 무슨, 얘가 수혈자라니까. 얘들이 다 수혈자. 그럼 얘는 응집원이 작용할 것이고 얘들은 뭐가 작용할 거야? 다 응집소가 작용하겠지. 그런데 표준 A가 A형이야, 얘들아. 누구 갖고 있겠냐? 베타를 갖고 있다니까? 그럼 어떤 응집원에 대해서 얘가 반응을 한다? 항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B라는 응집원에 대해서 얘가 반응을 한다. 비혈청. 그럼 얘도 뭐라고 그래? 항
A혈청.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혈청이니까 얘는 누굴 갖고 있다? 베타. 얘는 알파. 그래서 이거 B형이야. 철수.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RH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수열 관계다. 우리는 RH 플러스를 얘에다 주면 죽어. 알았어? 근데 얘한테 주면 이건 살아. 이건 산다고. 의미 없지. 얘가 얼마나 비싼 핀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거는 옛날에는 저가세포증이라 해가지고 엄마가 RH 마이너스야. 아빠가 RH 플러스고. 그럼 아이가 RH 플러스가 나오거든.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까지는 이 아이는 나와. 근데 두 번째부터 엄마의 뭐에 혈액에 얘가 생기는 거야. 응집소가. 그래서 아이가 만약 RH 플러스가 생기면 아이가 죽어버려. 응집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태어날 때 약을 먹어서 우매하게 만드는 거지. 다 속이는 거야. 몸을 속이는 게 그게 다 치료제야 보면. 알겠어요? 저가세포증이라는 그런 거야. 뭐 붉은 털 원숭이 토끼 혈청을 통해서 뭐 이래가지고 RH란 말이 들어가는 건데 니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명심해라. 알겠냐? 다음 시간에 여기 테스트를 해보겠다. 숙제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너무 생명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니들? 만만하니? 잘했어. 그래.